안녕하세요. 어떤입니다. 오늘은 데니얼 키스가 쓴 엘저넌에게 꽃을 이라는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소설은 1959년 발간 이후 여러 나라에서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도 2006년 안녕하세요 하느님 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있는 이야기라 혹시나 아직 소설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소설은 찰리 고든이라는 32세의 나이지만 7세의 지능을 가진 남자의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찰리는 똑똑해지고 싶다는 열망으로 지능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죠. 소설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변화되는 찰리의 어조와 생각의 변화를 통해 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맞춤법도 틀리고 생각의 범위도 현지에 머물고 타인의 의도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걸로 나오지만 소설 중반부터는 엄청난 천재가 되어 찰리의 고차원적인 생각을 독자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찰리보다 먼저 뇌수술 후 똑똑해진 엘저넌이라는 쥐는 찰리가 걷게 될 미래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설 초기에는 똑똑한 엘저넌과의 미로 게임에서 찰리는 계속 지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과제에서도 엘저넌은 해답을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러나 엘저넌에게 한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런 엘저넌을 보며 찰리는 자신의 어두운 미래를 직감하며 준비합니다. 과연 찰리는 엘저넌과 같은 미래를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능 향상을 위한 뇌수술을 거치고 난 뒤 찰리는 서서히 변화하는 듯 하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맞춤법을 새로 배우자마자 흡습하여 찰리의 글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학습을 위해 책을 읽으면 그대로 흡수해버리고 점차 사고의 폭도 넓어져 단 수개월 만에 대학 교수들도 피할 정도의 천재가 됩니다. 지능이 높아지면서 겪게 되는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뇌수술을 받기 전 지능이 낮았던 과거의 찰리를 자꾸 꿈에서 만나게 되고 자신을 바꾸려 했다가 동생이 태어난 후 방치해버린 엄마의 히스테리컬한 대응, 현실적으로 자신을 받아들였던 아버지, 자신을 싫어했던 어린 여동생을 떠올리게 되고 기억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은 자꾸 현재의 찰리를 찾아오고 이제는 명석해진 찰리는 예전의 자신이 같은 존재가 아닌 분리된 자아로 여기게 됩니다. 뇌수술 전 찰리는 작은 빵집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뇌수술 후 빵집 동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해왔고 이전에 그들이 자신과 함께 했던 이유는 그저 찰리가 그들의 자신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빠른 속도로 명석해지는 찰리 곁에서 자신들의 무식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찰리는 이전에는 무식하다는 이유로 이제는 똑똑하다는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보다 뛰어나다면 더 행복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아닌 더 나은 내가 된다면 좋을 거라고. 그러나 고지능화로 찰리에게 다가온 시련을 보더라도 지능과 행복의 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IQ는 대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도 IQ가 몇인지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보통 어릴 적 학교에서 IQ 검사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그때 받았던 점수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IQ 검사란 어떻게 개발된 검사일까요? 현대의 지능 검사와 유사한 최초의 검사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가 고안해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정부가 모든 아동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사들이 아이들의 학습 차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적으로 지체가 심해 정규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동을 가려낼 수 있는 검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루이스 터만이 비뇌 검사를 미국 아동들에게 맞도록 수정해서 스탠퍼드 비뇌 검사를 만들었습니다. 터만은 비뇌의 정신연령 개념을 적용했는데 이는 신체 연령에 대한 정신연령의 비율로 지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터만은 터만 연구로도 유명한 학자인데 터만 연구는 IQ 상위 1%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로 사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거라 기대한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 그렇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서 지능검사의 허상에 대해 깨닫게 한 것으로 유명한 연구입니다. 그럼 다시 IQ로 돌아와서 IQ에서 100이란 수치는 정신연령이 신체 연령과 동일할 때 지능 지수가 100이 되도록 곱해지는 수치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10살의 아이가 정신연령 또한 10살이라면 IQ 100이 나올 것이고 그 이상의 정신연령을 가졌다면 100 이상의 IQ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현재까지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능검사 도구로는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웩슬러 지능검사를 한국 문화에 맞춰 표준화한 검사가 연령별로 개발되어 있죠. 웩슬러 지능검사는 이전 스탠포드 비뇌 검사가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 비중이 큰 것을 비판해 언어성 검사와 함께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어 측정합니다. 치매, 우울장애, 뇌수술 등 환자의 병을 얻기 전 지능을 측정할 수 있어 병으로 인한 기능장애의 정도를 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성 점수차와 동작성 점수차의 크기, 소검사 간의 상호적인 관계와 함께 검사 참여자 개인의 성격적 측면과 정신 역동, 심리 내적인 갈등, 정신병리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치료 현장에서 지금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죠. 실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니머 교수에게 찰리는 외칩니다. 저는 찰리의 이 발언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1959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생의학이 눈부신 속도로 발달했지만 과학자들이 지금처럼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의식을 갖추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또한 이 소설이 나온 미국에서는 당시 지능검사는 세계대전에 참전할 군인들을 선발하는 용도로 쓰였고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희망하며 밀려드는 이민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능검사를 만능처럼 사용하며 인간을 재단할 수 있다고 믿던 때였죠. 데니얼 키스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찰리의 목소리로 지능과 교육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다중지능이나 창의력, 감성지능을 뜻하는 EQ 등의 다양한 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전 지능보다 더 폭넓게 지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엘저넌에게 꽃을 소설이 시사하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뛰어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뛰어난 것이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행복을 안겨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행복은 아주 사소한 감사 인사나 친구에게 보내는 미소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지 못한 것에 절망한 분이 있다면 데니얼 키스의 소설 엘저넌에게 꽃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우리에게 꽃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은 신비한 심리학 사전을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